나는 그날 혼자였다.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통보받은 지 일주일째. 아내와는 3년 전 조용히 협의 이혼을 마쳤고 자식들과는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다. 삶이란 게 이렇게 텅 빈 것인지 머릿속에선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어딘가로 사라지고 싶었다. 그래서 무작정 검색한 것이 템플스테이였다. 서울에서 2시간쯤 떨어진 작은 사찰. 산 깊은 곳에 위치한 이 절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고요하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망설임 없이 예약 버튼을 눌렀고 다음날 새벽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버스에 몸을 실었다. 절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처음 맡아보는 산속 공기였다. 맑다고 표현해야 할지 비어있다고 말해야 할지 모를 묘한 감정이 들었다. 도착하자마자 스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참선을 위한 공간, 명상 시간표, 묵언 시간과 공양 시간 등 기본적인 안내를 받은 뒤 나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방 앞 그녀가 서 있었다. 검정색 등산복 차림에 짧은 머리, 맑은 피부를 가진 중년 여성. 첫인상은 강한 인상이 아닌 이상하게 자꾸 눈길이 가는 얼굴이었다. 아, 여기 혹시 203호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맞는데요? 나는 순간 당황하며 대답했다. 저도 여기에요. 아마 혼숙이 아니라 그냥 템플스테이용 숙소가 부족한가 봐요. 스님께서 남녀 혼숙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나이대가 맞는 경우엔 조율하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당황했지만 이미 정해진 사실 앞에서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나도 그녀도 50대 중반, 어쩌면 그렇게라도 서로를 위로해야 할 시기였을지도 모른다. 그럼 같이 잘까요? 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기선 잠은 잘 오더라고요. 막 세상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서. 그날 오후 템플스테이 첫 프로그램은 산책 겸 명상 걷기였다. 나는 그녀와 함께 걷게 되었다. 말없이 걷는 시간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녀 옆에 있으면 침묵조차 편안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파랗다는 걸 정말 오랜만에 느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나도 그랬다. 하늘이 이렇게 맑다는 걸 그동안 전혀 몰랐다. 공양 시간. 두 사람은 같은 줄에 서서 수저와 밥그릇을 받아들었다. 무건 규칙이 있었지만 그녀는 손가락으로 밥을 가리키며 작게 웃었다. 절밥 나쁘지 않죠? 그녀가 살짝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맛은 둘째치고 이렇게 조용히 먹는 게 생각보다 좋네요. 무건 상태에서도 우리는 눈빛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나란히 이부자리를 폈다. 이런 상황 좀 어색하죠? 그녀가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했다. 나 송은혜예요. 50살. 이혼한 지 5년 됐고 지금은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전 박현수예요. 55살. 이혼한 지 3년 됐고 오늘 여기 그냥 숨 좀 쉬러 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자지 않았다. 불을 끄고 나란히 누운 채 서로의 이야기를 오래 나눴다. 사는 게 왜 그렇게 고단했는지, 무엇이 우리를 외롭게 했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그날 밤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오늘 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서로를 위로해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 무엇보다 인간적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누군가와 다시 재회한 듯한 낯설고도 익숙한 감정. 우리는 단 하룻밤을 함께했을 뿐이었지만 그녀가 떠나고 난 자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박현수님, 출발하실 시간입니다. 스님의 말에 나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섰다. 템플스테이 마지막 날 아침, 다른 참가자들은 짐을 챙겨 산을 내려가고 있었고 나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흔적이 남은 203호 방을 쉽게 떠날 수 없었다. 은혜 씨는 새벽에 먼저 떠났다. 나보다 1시간 먼저 출발하는 버스를 탔다는 스님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녀가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고 떠난 이유를 알게 됐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텅 빈 집안에서 멍하니 TV를 틀어놓았다. 뭔가에 홀린 듯 나는 다시금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말투, 웃음, 그리고 무심하게 내 손을 잡았던 그 따뜻함. 이건 뭐지?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처음 본 여인과 나눈 단 하룻밤의 인연.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녀를 향한 감정이 자꾸만 차올랐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템플스테이 예약 시스템에서 받은 참가자 명단에는 은혜 씨의 성함과 연락처 일부가 있었다. 조심스레 검색한 끝에 나는 그녀의 블로그를 찾아냈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그녀의 블로그 타이틀이었다. 그 안에는 짧은 글귀들과 함께 산사에서 찍은 풍경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온 글, 조용한 밤이었다.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나 역시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며칠 후 나는 블로그에 조심스레 댓글을 남겼다. 은혜 씨, 서울에서 박현수입니다. 그날 이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을까요? 댓글이 승인되지 않았고 답글도 오지 않았다. 나는 포기하려던 찰나 이틀 뒤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그날의 조용한 대화, 저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홍대 근처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뵐 수 있을까요? 나는 가슴이 뛰었다. 그녀가 정말로 나와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기쁨과 긴장이 뒤섞였다. 토요일 오후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찻집에 도착했다. 자그마한 테이블, 은은한 조명,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봄바람이 가게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은혜 씨는 검정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작게 웃었다. 여전히 일찍 도착하셨네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게 도왔다. 은혜 씨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말없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어딘가 모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지난 템플스테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날 밤을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박현수 씨, 그날 저도 처음으로 오랫동안 굳게 닫아뒀던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먼저 떠나셨어요?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해요.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 암이에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재발된 지 1년 됐고 지금은 전이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나 감정을 깊게 나누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날 밤 그저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당신 얼굴을 보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그때와 같이 따뜻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밖에는 벚꽃이 날리고 있었다. 은혜가 조용히 말을 마쳤을 때 나는 눈앞의 여인이 정말 현실인가 잠시 착각할 정도로 멍해졌다. 암전이 상태라니 머릿속이 하얘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런 내 침묵을 오해한 듯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요. 현수 씨한텐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었어요. 어차피 오래 볼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은 마치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는 것 같아 나는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은혜 씨, 나는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당신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함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저도 있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정말 그래도 돼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범한 인생이 아니면 어떤가요? 평범하지 않은 하루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녀는 끝내 고개를 떨구며 작게 울기 시작했다. 찻집은 조용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서로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의 거리. 하지만 언제든 닿을 수 있을 만큼의 온도. 은혜는 병원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었고 나는 틈틈이 그녀의 치료 일정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처음엔 이런 나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현수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저 혼자 익숙해요. 이런 시간도, 이런 병원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익숙하다는 게 꼭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젠 누군가와 함께 익숙해지는 걸 배워보면 어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조용히 물었다. 현수 씨, 혹시 저 죽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당신이 죽을 거란 상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니까.
그녀는 한참을 내 품에 안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 오직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단지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다.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은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정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모든 감정을, 그리고 나와의 인연까지도.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현수 씨,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이젠 기억만 남길래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울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며칠 뒤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의사와 상의해 가정간호 서비스를 신청했고 나는 그녀의 병간호를 도맡았다. 그녀는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맞았고 함께 저녁을 보냈다. 그리고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밤중 자주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얼마나 두렵고 슬픈지 알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그녀가 잠든 뒤 나는 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현수 씨, 나 마지막으로 바람 하나만 들어줄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템플스테이 다시 가요. 그날처럼 다시 한번 그 산사로. 나는 바로 다음 날 템플스테이를 예약했다. 그녀를 위한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녀에게 있어 그곳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을 나눈 공간이었으니까. 사람은 언제 가장 진심을 보일까? 죽음을 앞두었을 때일까? 아니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일까? 나는 아직도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나를 보며 웃던 표정만큼은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템플스테이 당일 우리는 말없이 버스에 올랐다. 지난번 방문했던 그 사찰은 계절이 바뀌며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번엔 봄이었다. 벚꽃이 이미 졌고 초록이 가득한 산길이 버스 창문 너머로 펼쳐졌다. 은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손바닥을 햇빛에 비추며 말했다. 현수 씨, 빛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예전엔 늘 창문을 닫고 살았거든요. 나는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살며시 얹었다. 창문은 이제 내가 대신 열어드릴게요.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담담함과 기대, 그리고 작별의 준비가 섞여 있었다.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여정이 그녀가 바라는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절에 도착했을 땐 산속 공기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맑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가 함께 도착하자 예전 203호방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은혜는 그 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예전처럼 걷기 명상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다른 참가자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은혜는 오히려 더 단단히 내 손을 잡았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작게 대답했다. 알아요. 그래서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밤이 되자 은혜는 갑자기 작은 가방에서 얇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현수 씨, 이거 받아주세요. 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예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언젠가 내가 정말 사라졌을 때 읽어줬으면 해요. 지금은 열지 말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받았다. 봉투 겉면엔 작고 정갈한 글씨로 당신의 봄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은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밤보다 훨씬 조용하고 깊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숨소리와 체온만을 느끼며 그 긴 밤을 함께 보냈다. 그녀의 이마에 닿은 내 손끝이 어딘가 아릿하게 떨렸다. 현수 씨, 그녀가 불렀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줘서. 나는 말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게 내가 이곳에 다시 오고 싶었던 이유예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 나는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대 잠든 모습을 바라보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의 숨결이 이전보다 너무나도 얕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은혜 씨?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눈을 천천히 떴고 작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요. 아직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쉬는 데조차 힘겨워 보였다. 나는 바로 사찰내 응급 연락처를 통해 근처 병원으로 연락을 취했다. 스님들과 함께 차에 실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수없이 그녀를 불렀다. 은혜 씨,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야기 더 해야 하잖아요. 아직 편지도 못 읽었는데.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다행히 위기 상황을 넘겼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속은 부서진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론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창문을 열고 그녀가 좋아하던 봄빛을 들여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내어 내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이젠 편지 열어도 돼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고 안에 있던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다리가 풀려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찢지 않고 열었고 그녀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담긴 편지를 펼쳐들었다. 손글씨였다. 삐뚤삐뚤하지만 또박또박한 필체. 그녀의 말투처럼 조용하면서도 깊었다. 나는 목이 메인 채 한 줄 한 줄을 따라 읽기 시작했다. 현수 씨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펼쳤다는 건 내가 이제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아니면 그만큼 제가 용기 내어 당신에게 제 진심을 털어놓겠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저는 당신을 보고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은 혼자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 있는 고독이 당신에게 너무 닮아 있어서 묘하게 마음이 놓이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제 손을 잡아준 당신의 온기를 잊을 수 없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고 욕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오랜만에 느껴본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거든요. 현수 씨, 사실 당신을 알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읽던 손을 멈췄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알고 있었다고? 다시 눈을 편지로 옮겼다. 우리가 템플스테이에서 처음 만난 게 처음 같았지만 사실 저는 당신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제가 진료받던 병원에서 당신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병실 복도를 걷던 모습을요. 그때 저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당신은 묵묵히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세상에 아직도 저렇게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몰래 조용히 당신의 블로그를 읽고 있었어요. 병간호에 지체 한 줄 남긴 글들, 산속에서 찍은 사진, 낯선 음악 한 곡을 소개한 글. 저는 그걸 보며 웃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했어요. 숨이 턱 막혔다. 나는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블로그에 그저 외로움에 올려두던 글들을 누군가 보고 있었고 그것도 지금 내 앞에서 생의 끝을 마주하고 있는 그녀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세게 때렸다. 그래서 템플스테이에 간다고 마음먹은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사찰을 예약할 때 당신의 이름을 명단에서 보게 됐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에 당신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이상하게 용감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방을 배정받았어요. 203호. 머리가 핑 돌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나는 그날 그녀와의 모든 만남이 우연이라고만 믿었지만 그녀는 그 우연을 만들어낸 유일한 의지였다. 당신에게 미안했어요. 마치 거짓말을 한 것 같았고 당신의 따뜻함을 제가 훔친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날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눈빛, 그것들은 어떤 계산도 계획도 없었던 진짜 우리의 것이었단걸요.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요. 현수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제 마지막 시간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 단 한 방울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그 눈물은 번지지 않았다. 그녀의 글씨가 참 단단하다고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침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은 채 속삭였다. 나도 사랑했어요. 당신을.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내 손을 마지막으로 단단히 쥐어주었다. 그건 분명히 들리지 않은 대답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뒀다. 나의 손을 쥔 채 미동도 없이 마치 편안한 잠에 든 사람처럼 말이다. 울지 않으려 했다. 의연하게 보내주려 했다. 그녀가 남긴 편지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다. 가슴속이 무너졌고 어느 순간 나는 그녀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고 있었다. 은혜 씨, 당신 정말 너무했어요. 이렇게 가면 난 어떡하라고요? 말이 되지 않는 독백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가족이 없었기에 병원과 나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신세를 졌던 스님이 함께 해줬다. 나는 그녀가 생전에 남긴 작은 노트 속에서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다. 나는 현수 씨가 내 전부였습니다. 나를 누군가로 존재하게 만들어준 단 한 사람. 그래서 나를 기억해주세요. 그게 제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전부입니다. 쪽지를 본 순간 나는 다시 무너졌다. 그녀는 내게 기억 속에 살아남기를 바랐다.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기를. 나는 당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그녀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살아있다는 건 뭘까? 사랑했다는 건 또 무엇일까? 그녀가 남긴 질문들에 나는 아직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나는 템플스테이 사찰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봉투에는 내 이름 석자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그날 은혜 씨가 마지막으로 다녀갔던 템플스테이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사진 뒤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사진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봄이 끝날 무렵 이곳에서 찍었다고 하시며 이게 나예요. 라고 웃으셨어요. 그녀였다. 사진 속 은혜 씨는 흰색 모자를 쓰고 연한 하늘빛 셔츠를 입은 채 꽃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이다. 나는 마음먹었다.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그녀의 마지막 계절을 글로 남기려 했다. 글을 쓰며 다시 느꼈다. 그녀는 내게 사랑을 가르쳐줬고 삶의 끝에서도 사람이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질문이 있었다. 당신은 왜 아직 혼자입니까? 나는 그 질문에 웃으며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었다. 상처도 사랑도 용기도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었다. 6개월 후 나는 다시 템플스테이를 찾았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그 산길, 그녀와 함께 묵었던 그 방, 그리고 그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던 벚나무 아래에서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은혜 씨, 당신이 남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고 있어요.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와 벚나무 잎이 내 어깨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손에 쥐고 가슴 가까이 가져갔다. 이제 괜찮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